2030년도가 되면 미국의 부채가 50조 달러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제조업은 나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서비스업은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구조이고 내년도 가서 부채 한다고 또 리밋에 차고 재정 여력이 또 부족해지는 그 국면에서는 근로소득도 서서히 증가 속도가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진 게임은 본 게임은 지금부터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의 그 부채 한도 협상, 한도를 자꾸 늘려나가는 이것이 왜 중단이 되지 않는지 서로 공화당 정권이 됐든 민주당 정권이 됐든 정권을 누가 잡건 간에 매년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렇다면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만도 한데 네.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고요. 이 도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재정 지출 부문별 비중입니다. 회계연도 2024년도 기준으로 6.4조 달러가 지금 나가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다음에 다른 건강 관련되는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군 퇴임한 이제 군인들 그 복지 관련되는 이제 자금들, 그다음에 글로벌 헬스 이쪽에 대한 자금들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의무 지출 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리면 되거든요. 이제 의무 지출에서도 가장 민감한 이제 의료와 관련된 지출, 이 비중들이 사실은 지금 크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나머지가 71%인데 이 의료와 관련되는 비중의 자금들이 작은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우상향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72%는 그대로 쓰는 금액인데 이쪽 의료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금액이 계속 증액이 되면서 부채에 계속 리밋에 닿고 매년 지나면 또 리밋에 닿고 지금 미국에 우리가 이제 노령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대략 이제 우리가 미국의 총 인구를 3.4억 명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65세 이상의 인구들이 물론 이제 전체 인구도 많이 늘어나긴 하겠죠. 근데 2030년이 되면은 지금 7천만 명이 육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숫자만 해도 이분들만 이제 보조를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의료 지출에 대한 비용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국가들을 다 비교해 봤어도 의료에 대한 평균 비용이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인당 미국이 12,000불로 제일 높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의료 비용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는 지인분들도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어느 주 할 거 없이 응급실 한번 대략적인 처치만 받고 와도 수백만 원이 깨지는 거 그런 거죠. 지난번에 누구였죠? 그 가수 거기 갔다가 뭐 수술 한번 사고 나가지고 수술 한번 받고 나왔더니 뭐 억이 넘었다고 그 깜짝 놀랐었는데. 웬만한 이제 약간의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수천만 원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22년도 회계연도를 놓고 보시면 여기에 빨간색 점점 표시된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정 지출을 하려고 했던 원래의 규모입니다. 원래의 규모 대비해서 다 보시면은 소셜 시큐리티, 그러니까 사회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비국방에 관련되는 재량 지출, 메디케어 이쪽 다 한꺼번에 하나씩 보시면 금액들이 다 원래 기준보다 다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출을 하다 보면은 항상 그 금액 대비해서 항상 초과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가 돼서 타결이 잘 된다. 서로 양당 간의 합의를 이끌어서 잘 된다.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앞으로 미국 정부가 1조 5천억 달러 내외 정도로 사실 내년 연말까지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겠구나. 그러면 친환경 정책과 일자리 늘리기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과 유동성, 정보를 중심으로 한 돈의 공급이 또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금융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굉장히 호조세를 보일 거고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내년도로 가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지금 CBO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미국 의회 예산처가 그동안 앞으로의 예산과 재정 적자에 대한 이제 계획서를 이제 발간을 하곤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23년도, 24년도에 개인에 대한 소득세 기반이 사실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 소득세로 걷어들인 금액들은 23이나 24년도는 동일하게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개인 소득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적자 규모를 보시면은 회계연도 22년도에 1조 3천억 달러, 그 다음에 23년도에 1조 7천억 달러, 24년도에 거의 2조 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재정 적자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나서 3조 달러를 썼어요. 3조 달러를 썼고 3조 달러를 쓰는 동안에 대략적으로 한 4조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1조 5천억 달러를 증액을 해도 지금과 같은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고 이들의 예측대로 이제 CBO의 예측대로 24년도에 재정 적자 규모가 2조 달러까지 늘어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은 내년도 연말쯤이나 혹은 하반기가 되면은 이 1조 5천억 달러 늘린 것조차도 부채 한도가 또 리밋을 또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방향성, 제가 이제 하나를 이제 중장기로 경기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와 관련돼서 사실 만약에 타결이 된다는 전제로는 당장은 좋은 그림으로 형성이 되고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부터 올 연말까지 괜찮고 지표도 그렇게 빠르게 하락을 하지 않겠지만 내년도로 넘어가면서부터 사실 미국이 가장 좋았던 고용시장조차도 약간은 눈 녹듯이 녹으면서 전체적인 소비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입 수요가 그래도 살아있던 부분들이 더 꺼질 수 있다. 특히나 최근에 미국이 이제 그 리쇼어링 제조업 회귀 정책을 계속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아마 미국이 내년도 들어가서 제조업 관련돼서 수입되는 금액들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는 단기 어떤 그 정책이 해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단기적인 이제 모멘텀을 볼 수가 있고 그게 됐을 때 그러면 경기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위험자산의 패턴이 결정이 되는데 단기에는 잠깐 좋을 수 있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또 미국 경제가 부채 한도 리밋을 또 다다르면서 이로 인해서 돈을 풀 수 있는 여력, 정책에 대한 여력이 떨어지면 경기 방향성도 약화되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코셔스하게 보여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정치인들이야 뭐 자기 뭐죠 그 통치하는 기간 동안 좋은 경제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 뭔가 자꾸 돈을 쓰고자 하는 그 욕구, 그렇죠, 맞습니다. 욕구가 뭐 생길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장 이 미국 정부에서 지출이 많은 곳을 찾아본다면 어디가 되죠? 우리가 지금 아까 잠시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소셜 시큐리티 쪽이 가장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사회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돈이 제일 많이 쓰이는 편이고, 그 다음으로 규모로만 놓고 보시면은 그 비국방 관련되는 이제 재정 지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재량적 지출이고, 그 소셜 시큐리티 쪽이 사실 이제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한 이제 안전보장 지출 이런 것들의 핵심 사항이 예전에 그 코로나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돼서 이쪽에 코로나 자금도 사회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성격의 지출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남아있는 자금을 많이 할당을 하고 나머지 자금을 또 다른 재원에서 또 가져오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이 지출 규모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복지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쪽을 제외한 일반적인 복지 프로그램도 다 이 사회안전보장 지출 쪽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급여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그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실직을 한 분들 이런 분들도 이쪽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이제 확보하게 되고 여기서 지출이 나가니까 사실 이런 자금에서 앞으로 미국이 어느 정도 지탱을 하는 경제를 갖다가 지탱하는 흐름을 가져가려면은 사회보장 지출 규모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거로.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도 뭐 당면한 문제로 바로 그 관련된 대책들이 나오잖아요. 네. 출산, 장려. 왜냐면 인구가 자꾸 신생아들이 안 나오니까
또 고령화가 자꾸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또 케어, 복지 비용이 또 자꾸 들어가고.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문제일 거라고 봐요. 미국도 특히 더 그러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갈수록 저 재정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갈수록 더 매년 더 어려워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피터슨 연구소나 이런 이제 일부 민간 이제 재단의 이제 연구소들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2030년도가 되면 미국의 부채가 50조 달러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와 관련된 지출도 이렇게 많이 나가고 사회보장 지출 쪽도 이렇게 계속 급증을 하게 되면은 사실 뭔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양쪽이 다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치 않았던 국방 관련되는 자금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원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예상치 못한 금액들까지 포함이 되면은 이제 30년도에 이제 50조 달러가 되면요. 지금 대비해서 70%가 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미국이 적자여도 달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찍어내고 그다음에 국채를 발행했을 때 그것을 원하는 수요는 항상 있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이런 이제 재정 적자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을 유지를 해왔는데 이게 만약에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와중에 재정을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쓰면서 비기축통화였지만 달러보다는 비기축통화였지만 오히려 재정을 온건하게 쓰면서 이 통화를 열심히 세계화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통화가 만약에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올라선다면은 달러에 대한 신뢰성은 서서히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리스크들은 결국에는 이제는 미국 경제가 패권을 못 갖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극단적인 경우인 것이고 이러한 모든 총체적인 부실화 혹은 패권에 대한 이제 능력 약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채 한도를 적자이고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어왔던 경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와 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하여튼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우리도 좀 보면은 이제 매년 요즘 되면 이제 식상한. 네. 그래서 처음엔 별로 관심 갖지 않다가 이렇게 끝부분 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막 이런 며칠 앞두고 이럴 때 이제 좀 관심을 집중을 많이 갖는데 하게 되죠. 미국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그 반응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약간은 여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만큼 그 어떤 당의 정책이나 어떤 뭐 이렇게 지지도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약간 민간 정책 연구소 뭐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팅하는 데처럼 우리처럼 그렇게 여론 관련되는 부분들이 활성화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바이든의 정책에 대한 여론의 핵심을 보시면 바이든 정책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인플레를 못 잡았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일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오바마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제가 과거 경험상 이제 추론해 보면은 두 가지의 상상 포인트가 나오더라고요. 주가하고 일자리입니다. 주가하고 일자리가 어느 정도만 유지가 되면 현재 그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정책적인 혹은 아니면 개인적인 여론이 나쁘지가 않아요. 즉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친환경 정책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세액 공제 이런 정책들을 사실 국민들 세세히 이제 여론조사한 내용을 좀 뜯어다 보면은 별로 그게 이제 개인의 어떤 인터레스트,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뭐 친환경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지지가 높진 않아요. 근데 경제 전체적인 국면을 봤을 때 주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왜냐하면 미국 가계의 거의 70% 정도가 금융자산으로 다 편중이 돼 있거든요. 주가가 나쁘지 않고 두 번째는 일단은 기조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가 아직은 괜찮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일반 어떤 뉴스들을 통해서는 민주당 지금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막 치솟고 있다. 그래서 다음번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흥미 위주의 기사들이 좀 나오긴 하던데 네. 어쨌건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 민주당 정부의 그 정책에 많이 더 점수를 주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이 있다. 오히려 그거를 좀 거슬르면은 공화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과거의 이제 패턴을 한번 고려해 보면 아마 미국의 많은 이제 개인들, 유권자분들도 정책을 세세히 그렇게 찬반 논란이 막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호감을 갖고 있고 현재 일자리가 좋고 주가가 좋은 상태니까 큰 탈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게 깨지면 이제 그 상대 당이 모든 이제 소위 말해서 모든 비난을 갖다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며칠 남진 않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럼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둬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처음 출발했던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은 결국에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중간 선거를 할 때도 친환경 세액공제에 대한 폐지를 주장을 했고 IRA에서 이거는 원래 사실은 더 나은 재건법, 미국 재건법 BBB 법안에서 이거는 이제 가족계획법에 해당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족계획과 관련되는 법이 사실은 공공복지, 교육, 그다음에 육아 뭐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을 쓰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인플레 감축법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친환경 관련되는 세금 공제나 보조금 지원으로 다 바꿔서 놨었어요. 그래서 기왕에 바꿀 거면 그 당시 요구했던 공화당의 입장은 IRA 인플레 감축법으로 바꿀 거면 확실하게 인플레를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의 비중을 더 늘려라. 거기에 아까 우리가 앞서도 논의했던 것처럼 전통 에너지를 쓰는데 좀 지원을 해주고 약가를 더 낮출 수 있는 재원을 더 확보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나타났던 민주당과 공화당의 가장 대립적인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가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친환경 정책에 대한 자금 예산 배정을 갖다가 공화당이 얼마나 받아들여 주는지, 사실 이 부분의 포인트가 어느 정도만 정리가 돼도 상당 금액들, 나머지 지출하는 금액들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합의만 보면은 세이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부채한도 협상 자체도 예산 지출에 대한 삭감의 요구를 민주당이 어느 정도 허용하는 듯, 그러니까 수용하는 듯 하는 형태로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좀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6월 FOMC도 남아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근데 오늘 보니까 PPI 지수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50 밑에 48로 나왔다 이렇게 네. 본 것 같은데 네. 소비 쪽은 괜찮았잖아요.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흐름을?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은 이제 디커플링 거고 제조업은 나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서비스업은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구조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쁜데 어느 쪽이 미국 경제의 향방, 그러니까 미래의 트리거를 잡을 거냐. 제조업이 미국 경제의 트리거를 잡으면 당연히 나빠지는 국면으로 가는 거고 서비스업이 트리거를 잡고 계속 유지를 해버리면 그러면 미국 경제가 그래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패턴으로 가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에 많은 정보를 획득하셨으니까 서비스업이 좋은 이유가 가계의 소득 기반이 너무 좋고 가계의 소득 기반이 좋은 거는 첫 번째 근로소득이 좋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앞서서 정부의 재정 지출에서 봤던 사회복지 지출, 사회 이전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이전 소득이 좋고 자산 소득이 좋기 때문이다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서 대다수는 근로소득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 나눈 것처럼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돼도 내년도가 넘어갔을 때 미국 경제에 대한 코셔스한 부분들, 좀 약간 어려워지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한 것이 미국 고용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베버리지 곡선입니다. 베버리지 교수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베버리지 곡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 Y축을 보시면요. 뭐냐면 잡 오프닝 레이트. 우리가 구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를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비율 자체가 높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숫자가 높다는 것은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열려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X축은 실업률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과거의 패턴들을 보시면은 과거의 패턴은 이 X와 Y 이제 자 오프닝 레이트하고 실업률 간의 관계를 보시면은 이 밑에 쪽에서 서로 간에 반비례되는 관계를 보였었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20년도 이후부터 우리가 노동시장에 미스매칭이 많아요. 뭐 구직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별로 없고 구인하려는 사람들, 기업이 노동자를 못 찾아가지고 막 되게 힘들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게 바로 이 지표에서 나타났던 게 실업률이 과거하고 비슷한 상태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이제 최근에 검은색이 이제 최근 차트입니다. 이 최근에 20년도부터 23년도의 패턴을 보시면은 동일한 실업률에서도 구인 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약 2배 이상 높았었습니다. 약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잡이 너무나 많이 열려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미스매칭이 있으니까 항상 이제 파월 의장도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였죠. 고용이 너무 좋아서 임금 때문에 임금이 떨어진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소비도 괜찮은 거는 우리도 좋게 판단하지만 중요한 거는 물가가 그로 인해서 잡히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강조했었죠. 근데 지금 이 지표가 지금 최근 들어서 3월까지 보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즉 이야기는 뭐냐면 잡 오프닝 레이트, 그동안에 이제 많은 잡들 이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 있어서 막 구인을 하려는 비율 자체가 이제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된다고 해서 일단 유동성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예상되게 되겠지만, 내년도 가서 부채 한도가 또 리밋에 차고 재정 여력이 또 부족해지는 그 국면에서는 이 실업률과 관련되는 이제 고용시장과 관련되는 오프닝 레이트가 떨어지면서 미국의 가계의 근로소득도 서서히 증가 속도가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둔화가 되는 국면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역사적인 전 세계 수익 금액입니다. 이 수익 금액인데요. 이게 수익 금액이 완전하게 비례하진 않지만 결정적으로 미국 가계의 소득이 기반 자체가 약화가 되는 국면에서는 항상 이 수입 금액 자체가 급락을 하거나 많이 떨어지거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 추세를 보십시오. 거의 4조 달러 이상 육박했던 수익 금액이 서서히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철저하게 미국이 가계가 소득이 좋고 수입 수요가 좋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낙수 효과를 하죠. 그 낙수 효과가 국가별로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낙수 효과가 많고 어떤 나라는 낙수 효과가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근로소득이나 미국의 가계소득 전반이 괜찮아가지고 물론 대부분을 내수해서 쓰지만 수입 수요가 그 때문에, 그러니까 가계소득이 괜찮기 때문에 미국 자국 내수에서도 소비가 좋았고 수입 수요도 4조 달러까지 육박을 했다가 이 금액들이 가계의 근로소득이 줄어들면서 같이 줄어들게 되면 전 세계적인 경기의 약화는 내년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즉 제가 이 이야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붕괴 혹은 경기 약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이제 위험하게 많이들 거론을 하셨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이 좋고 뭔가 괜찮아지는 국면, 부채 한도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경기가 이쯤 되면은 물가도 안정화되니까 이제 좀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진 게임은, 본 게임은 지금부터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계속 이제 걱정하는 게 이제 변수, 이번 그 부채 한도 협상에서 나오는 여러 여파들,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그 우리가 트리거라고 약한 고리로 봐왔던 것들이 건드려질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그 제이미 다이먼, 네, JP 모건 CEO도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상업용 부동산 언급을 했단 말이죠. 미국의 부동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자산 시장이라고 그냥 전체적인 표현을 해드리면 이제 뭐냐면은, 물론 이거는 이제 상업용이 아니라 이제 주택 쪽 관련된 부동산이긴 한데, 이 관련되는 트렌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달라스 페드에서 이제 아티클로 대략 이제 3, 4월 경에 이제 발표했던 아티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이제 검은 실선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1, 2차 세계 대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70년도부터 이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서 미국의
자산, 즉 부동산 가격과 관련되는 트렌드 데이터들도 이제 집적이 잘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95년경에 이 지표 자체가 한번 그 추세상 보면요, 이 가격은 이제 실질 가격입니다. 실질 가격, 그러니까 인플레 조정한 실질 가격 지수인데 이 가격이 트렌드상 급등을 했다가 약하게 이제 좀 빠지는 그런 국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트렌드가 나타났던 게 언제냐면은 우리가 다 기억하시는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급등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게 추세상 하락하는 사이클이 한 번 있었고요. 또 파동상 보면 지금이 3번에 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실질 가격의 트렌드를 보면 지금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저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JP 모건 회장 분의 말씀을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은 이러한 주택 시장의 가격의 패턴 트렌드하고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패턴 트렌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점 부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관건은 그것과 관련된 연계된 채권이나 대출 자산이 부실화되는 것은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실화의 가능성은 굉장히 커지겠죠. 네. 근데 그 가격이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거를 갖다가 백업을 하려면은 정말 많은 돈들이 필요한 그런 국면인 것 같다. 특히 재밌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이제 예측한 댈러스 페드에서 예측한 내용을 잠깐 참고해 보시면 이 점선으로 되는 것과 그다음에 실선으로 된 것, 미국의 가격 추세의 실제적인 프라이스 투 렌트 레이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 당연히 렌트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렌트 가격 대비해서 집값의 가격 트렌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선으로 이제 표시를 했고 이 점선이 뭐냐면요. 검은 점선이 미국의 경제 변수를 펀더멘탈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 장기 변수 트렌드상 적정하다라고 생각하는 펀더멘탈 프라이스 투 렌트 레이쇼가 몇인지를 점선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이 검은 실선과 점선의 트렌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80년도에도 상호 간의 괴리가 한번 있었죠. 네. 괴리가 있다가 수년간 어느 정도 괴리 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초반 때부터 이 괴리가 또 한번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물론 그 당시에는 서프라임 위기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바로 무너진 게 아니라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 높은 가격 추세,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쇼가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양쪽의 괴리가 서서히 꺼지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음영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점선이 106 정도를 지금 22년도 말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132 정도를 기록을 한 상태입니다. 이 괴리가 상당히 벌어져 있죠. 과거의 괴리 수준만큼 벌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역사적인 괴리도는 가장 높다. 펀더멘탈 가격 대비해서 미국의 자산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차주들, 그러니까 돈을 빌렸던 상업은행 차주가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차주가 됐던 주택용 관련되는 차주가 됐던 이제 경기가 약화되면서 갚을 수 있는 여력은 서서히 떨어지겠죠. 서서히. 미국은 네. 그나마 그래도 소득 기반이 좋았으니까 서서히 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자산에 해당되는 자산의 가격이 여기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당장 급락을 하지 않도록 서서히 떨어지게 되면서 이 관련되는 모기지뿐만 아니라 사업용 부동산까지도 이 대출 자산 자체가 부실화될 가능성을 배제를 하지 못한다. 비단 요즘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업용 부동산이 공실률이 이제 상당히 높다. 뭐 높은 지역은 20% 상회한다. 그런 이슈 때문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고성 멘트가 있지만 사실은 모기지 같은 경우도 가계 차주의 그 상환 능력 자체가 서서히 떨어지는 국면에서 가격까지 같이 떨어지면요. 그 부실화 가능성도 무시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주의해야 되는 이제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에는 워낙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호재와 악재들이 섞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시장의 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부채 한도 협상 그것이 또 건드리게 될 잘못됐을 거나 아니면은 조금
파장이 생겼을 때 또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위기 상황들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가졌고요. 이러한 것들 잘 참고하시면서 보수적이고 잘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같은 것들 한번 대비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하신 KB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 유신익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